안녕하세요. 앞으로 1인 가구 재테크라는 테마의 시리즈로 현실적인 1인 가구의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재테크, 아끼는 게 닭,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입니다. 저는 재테크에서 아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려면 먼저 재테크 방향부터 잡는 게 중요하죠. 오늘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재테크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테크 방향의 중요성. 사회를 살다 보면 점심시간이나 가벼운 대화 중에 이번에 무슨 주식 상장한다던데 살 거야? 도현 씨, 무슨 주식 갖고 있어? 도련 씨도 코인 해? 이런 식으로 투자 관련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 개념이나 재테크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은 분들은 오, 정말요? 그게 좋아요?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적금만으로는 매년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모아도 실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는 공부할 대상이 아니라 노후까지 함께할 내 인생의 중요한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재테크를 할 땐 내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는지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회사 가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주식을 샀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떨어진 거구나 하고 넘기는 거죠. 반대로 주변 환경에 휩쓸려 투자했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가격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심차게 산 주식이 물려버리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아, 그냥 손해보더라도 지금 팔까? 싶은 거죠. 결국 적당한 가격에 손절을 해버리는데 나중에 오르는 걸 보면서 아, 그때 그냥 들고 있을 걸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재테크 방향. 저는 집을 사는 게 목표였어서 돈을 잃지 않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안 잃는 방법은 예적금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이 방법은 초기 자금을 모으는데 정석이죠. 투자는 잃어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으로 하거나 여유가 생긴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금과 적금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는 소득과 소비 습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적금이 더 적합한 분들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소득이 높지 않거나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돈 관리가 익숙하지 않아 돈이 모이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돈을 강제로 묶어두는 적금 방식이 더 좋습니다. 반면 예금은 이미 여유 자금이 있거나 절제력이 좋아서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적금을 택하지 말고 이자가 괜찮은 파킹 통장에 돈을 넣어두고 3에서 6개월 단위의 단기 예금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같을 땐 적금보다 예금이 실질 이자가 더 좋기 때문에 예금할 조건이 맞다면 예금으로 굴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주로 예금을 이용하지만 금리가 많이 낮을 때는 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증권사 투자 상품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이나 발행원 같은 투자 상품인데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에 속하는 상품이라 내 일정과 적합한 상품이 있다면 이용하곤 합니다.
나만의 소비 철학. 재테크에서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타입은 아니에요. 가끔 과소비도 하고 비싸지 않나 싶어도 과감히 살 때가 있죠. 하지만 저만의 소비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이 삶의 질을 올려준다면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사는 편이에요. 조금 비싸더라도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면 장기 투자하는 마음으로 구매합니다. 오래 쓸 수 있는 거라면 큰 맘 먹고 삽니다. 하지만 구매할 물건의 사용 기간이 짧을 것 같다면 되도록 많은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비싼 거라면 감가상각도 함께 고려해서 당근으로 일부 회수할 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성능은 같아도 못생기거나 촌스러우면 그냥 돈을 더 써서 예쁘고 깔끔한 걸 삽니다. 만약 돈이 부족하면 살 수 있을 때까지 참던지 하면서요. 마음에 안 드는 걸 쓰면 애정이 안 가서 자꾸 갈아타고 싶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걸 사면 애정도 가득하고 쓰기도 오래 씁니다. 결국 이게 더 가성비 좋은 소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선과 경험을 체험하는 소비라면 조금 더 소비에 관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배우는 강의, 프로그램 구매 비용, 구독료, 취미 등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제한 없이 쓰는 건 아니고 한 달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씁니다. 저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거예요. 실제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면 제 일상 루틴이 한결 편리해지니까요. 반면 치장이나 보여주기식 소비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옷, 가방, 신발, 액세서리, 네일, 미용, 화장품 등은 돈을 써도 끝이 없고 비용에 비해 만족감도 낮아서 치장용 소비보다는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배달은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해결하는데 요리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간편 밀키트나 포장해온 걸 소분해서 먹습니다. 평일 외식도 거의 안 합니다. 회사에 냉동 도시락을 구비해 놓거나 구내식당,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먹는 편인데요. 평균 한 끼에 6에서 8천 원 정도로 먹고 있는 셈이네요. 그래도 금요일이나 날씨 좋을 때는 외식 데이로 정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카페도 거의 안 가는데 커피를 먹진 않지만 밀크티를 좋아해요. 카페에서 사 먹으면 당분 걱정도 되고 아메리카노보다 비싸기 때문에 은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집에서 밀크티 원액을 저당으로 만들어서 출근할 때 그날그날 만들어서 텀블러에 담아갑니다. 이렇게 식비에 돈을 은근 안 쓰는 편이에요. 일부러 조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먹성이 좋거나 식욕이 많은 편도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 혼자 일상 루틴을 보낼 땐 아끼면서 주말에 지인을 만나거나 할 때는 외식, 배달, 카페 제한 없이 상황에 맞게 즐깁니다. 저는 외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고 평소 보여지는 소비도 별로 하지 않아서 지인들에게 과소비를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나 봐요. 그러다 지인을 집에 초대했을 때 하나같이 다들 하는 말이 이 집엔 뭔가 신기하고 알찬 아이템이 많은 것 같다.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생활 밀착형 소비에 진심인가 보다.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소비에 돈을 잠궈 놓고
생활 밀착형 소비에는 되도록 가심비 좋은 아이템으로 소비하려 합니다. 생활 밀착형 소비란 가전, 가구, 주방 도구, 청소 도구, 휴지, 샴푸 같은 것들인데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가격이 높은 걸 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케팅, 기업 이미지, 가격 등의 가격 거품을 배제하고 실제 제품 성능을 들여다봤을 때 가격 대비 더 좋은 품질이 뭔지 신중하게 따져보고 골라 삽니다. 가끔은 저가 제품이 더 좋을 때도 있고 고가 브랜드 제품이 더 좋을 때도 있죠. 저는 옷이나 가방보다 매일 직접 손에 닿는 물건이 더 중요해서 생활 밀착형 소비에는 진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절대 포기 못하는 소비가 있잖아요. 나는 이건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억지로 참으면 나중에 보상 심리로 더 과하게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간식류였어요. 식비는 아낄 수 있는데 간식은 포기 못 하더라고요. 과자, 아이스크림, 빵류에 아주 환장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저만의 슈퍼마켓 칸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건 쿨하게 포기하고 아낄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이롭더라고요. 대신 무분별하게 지르기보다 한도 정도는 정해두면 좋겠죠? 이렇게 저만의 소비 철학을 바탕으로 돈을 쓰고 나면 후회나 아쉬움이 별로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소비가 100%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 써봤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땐 사용감을 봐서 당근마켓에 되팔기도 하고 되팔기 애매하면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쓸 때도 알차게. 저도 사람인지라 나름 절제한다고 했는데도 카드 명세서를 보고 이거 진짜 내가 다 쓴 거라고? 이렇게 믿기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최대 단점은 절제력이 온전히 나한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미래에 내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커지잖아요. 재테크 조언에 대부분 신용카드부터 자르고 체크카드를 쓰라고 하죠. 실제로 절제력이 부족한데 신용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게 낫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혜택을 잘 사용 중인데 알차게 혜택을 잘 쓰고 싶은 분들에게 어플을 하나 추천드릴게요. 홍보나 광고 절대 아니고 찐 개인 후기예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더센카드라는 앱입니다. 이용 중인 카드를 앱에 연동시켜 놓으면 내가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확인 가능하고 혜택을 아쉽게 쓴 카드 내역이 있다면 다음번에 이 카드를 써보라고 추천도 해줘서 점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신용카드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보통 카드당 최대 2만 원을 넘기기 힘든데 이 어플로 혜택 상황을 체크하고 나서부터는 결제할 때 최대 이득을 생각하고 결제하다 보니 못해도 달에 2에서 5만 원 정도는 혜택을 보는 편입니다. 어차피 매달 사용할 금액이라면 기왕이면 결제할 때마다 혜택을 챙기는 게 쏠쏠하니까요. 나만의 월급 운용법. 저는 통장을 크게 3가지 용도로 월급 통장, 파킹 통장, 지출 통장 이렇게 나눠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급 통장은 말 그대로 월급을 받는 통장을 의미하고 파킹 통장은 임시로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의 통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통장은 다달이 돈이 빠져나가는 통장이죠.
월급이 들어오면 곧바로 파킹 통장으로 먼저 옮깁니다. 그 다음 지출 통장에 각종 지출될 돈을 계산해서 옮겨놓는데요. 자동이체와 각종 지출들은 전부 지출 통장에서 빠져나가도록 세팅해놨습니다. 지출되는 통장의 세부 내역을 예로 들면 카드값, 공과금, 대출금, 통신비, 교통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세팅할 땐 귀찮고 번거롭긴 한데 한번 맞춰 놓으면 매달 나가는 돈을 파악하기 쉽고 좋더라고요. 카드값 청구 기준 날짜는 카드사마다 다른데 저는 모든 카드사 청구 기준일을 월 초부터 월 말 31일로 맞춰놨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세팅해 두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두면 월말쯤에 이제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비 조절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날짜를 저처럼 세팅해 두면 카드값 청구일은 보통 12일에서 15일, 중순쯤이 됩니다. 공과금이나 자동이체도 비슷한 시기로 통일해 두면 평소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중순쯤에만 체크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계부 작성이 좋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가계부 작성이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쓸 사람은 결국 쓰게 되고 안 쓸 사람은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안 쓰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가계부는 그냥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증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고정 지출 내역은 꼼꼼히 잘 정리해 둡니다. 가끔 너무 바쁘고 정신 없으면 통장에 돈이 부족해서 카드값이 연체되거나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는 돈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뭘 꼭 챙겨야 하는지 한눈에 체크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크게 카테고리별로 나눈 다음 돈이 빠져나가는 날짜 순으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카드로 나가는 건지 은행 계좌이체로 나가는 건지도 적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 좋습니다. 어떻게 매번 잘 모을 수 있겠어? 간혹 평소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 달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원인을 파악하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이며 넘깁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나간 일이니까요. 지나간 일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달 저축하는 목표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달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면 나중에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가령 내 저축 가능액이 50만 원이라 치면 목표를 보수적으로 45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목표대로 45만 원을 모으면 성공한 거고 더 모아서 50만 원을 채우면 스스로를 기특해 하면서 칭찬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만약 목표보다 모자르게 40만 원을 모았다면 그 다음 달 소비에 신경 써가면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도록 노력합니다. 돈 모은다고 매달 스트레스 받아가며 힘들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저축액을 조절하면서 내가 세운 평균을 맞추도록 노력해보는 방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방식 찾기. 재테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결국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저에겐 너무 벅찼거나 상황이 좀 달라서 애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게 된 건데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가 세운 기준을 잘 지켜간다면 어느 순간 와, 벌써 이만큼 쌓였네? 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돈이 쌓이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순 있지만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소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나요?
알차게 모으고 행복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봐요. 1인 가구 재테크 시리즈 중 1편, 재테크, 아끼는 게 답, 쓰는 게 더 중요해요. 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리즈의 다음 2편은 부동산, 어려워도 이건 알고 있자 인데요. 부동산 용어가 일단 너무 어렵잖아요. 초보분들을 위해 부동산 방문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